그래서 여기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투사와 매핑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우리의 모든 현상 속에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프로이드의 이론 자체도 이게 어떤 실체로서 고정되어 있다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걸 읽는 사람마다 각각 달리 읽어내죠. 그래서 같은 프로이드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이해해 나가는 게 다른데 여기에 창조적인 과정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되지 않는 실체라고 하는 것보다는 프로이드를 접하는 사람과 프로이드의 이론이 서로 만나면서 각각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인지의 한계, 만일 알미 상호작용이라면 궁극적인 진리는 주장하기 어려우며 증명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왜냐하면 알은 아는 자의 관점과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고 그가 지각 데이터에 부과하는 게슈탈트들과 구성물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시스템 사고에서는 인지에 대한 이러한 한계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알려진다. 한계 가운데 하나는 피드백의 자기지시적 특성에 고유한 것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관찰자와 그의 환경을 상호 연결하는 인과적 고리를 토대로 지각되고 인지된 모든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변경되며 따라서 해석적이다. 나아가 이 회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오직 짧은 원호들만이 그 고리들이 연결하는 인자들의 부분들만이 의식을 지닌 아는 자에 의해 식별될 수 있는 그런 회로다. 베이트슨이 지적하듯이 생명은 우연성이 맞물린 회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면에 의식은 단지 인간의 의도가 지향할 수 있는 짧은 원호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이것을 의도적 합리성은 예술, 종교, 꿈과 같은 현상의 도움이 없는 경우에만 발병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더욱이 시스템은 환원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보다 큰 시스템 속에 속해 있는 다른 시스템들과 교체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베이트슨이 다른 곳에서 이야기하듯이 시스템은 그 자신의 독특한 역할과 관점을 지닌다. 자, 여기서 잠깐 인공두뇌학적 한선생님 여기 잠깐 멈춰서 좀 보면은 여기서 노잉이라는 걸 노잉 자체가 인터랙티브하다고 본 거죠. 상호작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안다는 사실 자체가 아는 사람하고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는 사람과 인터랙션이 일어나면서 암 자체가 이루어진다는 그 대상과 주체와 대상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알미 만들어진다고 한다면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진리를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만물은 변한다. 만물은 인터랙션을 통해서 파악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상대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절대적인 진리를 이렇게 해서는 파악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알은 아는 자의 관점과 관련될 뿐만이 아니라 그의 과거와 현재의 경험에 의해 결정되고 그가 지각 데이터에 부과하는 게슈탈트들과 구성물들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게슈탈트라는 용어를 썼는데 여러분들 게슈탈트 심리학을 한국에서 접하신 분도 많이 있을 텐데 게슈탈트 심리학은 하나의 학파로서 굉장히 현상학적 그리고 실존주의적인 입장에서 사이코테라피 쪽에서 독특한 영역을 개척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게슈탈트 테라피 쪽의 개념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이론들과 상당히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을 텐데 게슈탈트란 말은 원래 독일어로는 형태나 형상 혹은 전체를 얘기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을 인식할 때 우리가 세상을 인식할 때 어떤 부분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전체로서 이해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게슈탈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상 전체. 그래 우리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의 다리, 머리 이렇게 다 구별해서 보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의 사람으로 보잖아. 하나의 게슈탈트죠. 그래서 내 강아지를 볼 때 강아지의 전체 모습을 내가 가지고 있는 거지, 강아지 다리가 어떻게 생겼고 이게 여러분들 이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대상이나 세계를 이해할 때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부분의 집합이라고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전체로서 본다는 얘기. 이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모든 것을 하나의 부분 뜯어서 보는 게 아니고 전체로서 파악하려고 하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는데, 여러 개의 조각을 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세분해서 보더라도 전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건 어쩌면 여기 일반 시스템 이론과 맞물려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전체로서의 어떤 형태, 이걸 게슈탈트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게슈탈트들과 구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게 그냥 게슈탈트의 형상이라고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면 게슈탈트는 셀프 레프레젠테이션이나 오브젝트 레프레젠테이션스, 그러니까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들을 하나의 게슈탈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게슈탈트와 그 구성물들,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불가식으로 얘기를 하면 업식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카르마, 우리가 인식한다고 하는 건 업에 의해서 인식한다. 그러니까 업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험에 의해서 어떤 현실을 이해하죠. 내가 어떤 것을 지금 무엇을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그 베이식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체험에서 우러나는, 이게 업이죠. 나의 업을 바탕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체험을 바탕으로 인식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나는 과거의 업들의 영향 하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데, 이 경험은 과거의 경험과 현재의 경험 모든 것이 구별될 수 없다고 보죠. 과거가 지나간 것이 아니라 현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그 과거도 현재죠. 그래서 과거와 현재라는 이 시제 자체가 이것도 하나의 우리가 인위적으로 나누는 거죠. 현재,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느냐, 나는 과거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현재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here and now, 여기에서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은 내 인식 시스템이라고 했고, 과거의 영향은 나의 인식 시스템이죠. 내 인식 시스템 속에는 아까 얘기한 게슈탈트들과 그 구성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정신분석적으로 얘기를 하면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들이나 어떤 개념이나 관념, 우리의 믿음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외부 세계를 이해할 때 하나의 투사를 통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 우리의 과거의 경험, 현재의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하다 보면 자꾸 척잡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현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과거를 담고 있다고 한다면 현재의 우리의 상태, 그러니까 나의 주체, 뭐라고 할까, 인식하는 자가 전체로서 인식 대상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보는 자에 의해서 보는 대상이 일단 결정되는 거죠. 그 세계가 보는 자에 의해서 창조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다시 우리의 세계를 결정하죠. 그러니까 세계가 나를 결정한다와 내가 세계를 결정한다는 것이, 이거 상충으로 보통 인식을 하는데, 불가에서 얘기하는 중도의 길이라고 하는 이런 것, 양극단이 다 취할 바가 안 된다는 얘기. 여기서 어떤 일반 시스템 이론과 만날 수 있는 것, 대상광의 이론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이 투사와 내사 혹은 투사와 지도 그리기, 이 두 가지가 역동적으로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상호 인과라고 할 때는 내가 세계를 창조한다, 그리고 세계가 나를 창조한다, 이 두 가지가 다 양극단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세계를 창조하면서 세계에 의해서 내가 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역동을 이해하라는, 그러니까 세계를 이해할 때 변하지 않는 실체를, 여러분 고정되어 있는 실체를 보라는 그런 쪽보다는 우리의 인식 구조 자체, 이 역동, 내가 세계를 바라보는 것과 세계에 의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작업이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그래서 이 괴리가 적어지는 거죠. 건강한 사람은 양극단에 머물지 않고 어떤 중도를 택할 수 있는데, 심리적으로 어려운 분은 양극단 쪽에 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쪽은 자기가 가진 판타시, 여기서 아까 자기의 게슈탈트나 그 구성물이라고 하는 거, 혹은 자기의 대상 표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에 대한 관념, 이걸 가지고 다 투사를 해버리면 세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대로 세계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창조한 세계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이게 자기적 세계 속에서 한다는 얘기. 이게 투사에 의해서 투사를 수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가 자기적인 상태죠. 그런데 외부 세계가 자기의 투사와 다르다는 걸 인지할 수 있게 되면 외부 세계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 관념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진 지도가 업데이트되는 과정이라는 얘기. 말하자면 내 내면화가, 내적 대상 자체가 이미지가 바뀌어 나가는 거죠. 혹은 나의 개념이나 관념이 바뀌어 나가니까 새로운 통찰이 생겨난다는 얘기죠. 대상을 좀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는 거죠. 언어 구조가 이분법으로 돼 있어서 이걸 동시에 설명하기 어렵고 체득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세계를 창조해서 보는 현상과 세계가 나를 변화시키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는, 상호 인과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이 얘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이게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둘로 나누면 둘 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일어나는 거죠. 양극단을 끌고 가면 절대적인 주관론이나 절대적인 객관론, 이 두 가지로 가버리는 거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우리의 현상들을 이해하는 것은 이러한 양극단이 아니라 이 상호작용 속에서 일어나는 역동들을 이해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지 시스템, 우리가 무엇을 인식하고 하는 것을, 이 구조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실제 외부 대상을 내가 정밀하게 이걸 파악한다는 것, 이게 있는 그대로 본다는 얘기를 너무 나이브하게 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어떤 주관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이 역동을 보라는. 근데 어떤 게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쁘게 보일까? 아, 내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통찰하게 되면 내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 대상과 상호 교류가 일어나는, 그러니까 열린 시스템이 있어야만, 열린 시스템에 있을 때 성장이 일어나는,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 세계와 내면 세계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한다는 병리적인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때, 그리고 건강에 주고받을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정신분석적으로는 건강한 상태에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여기서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부분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관찰자와 그 환경을 상호 연결하는 인과적 고리를 토대로 지각되고 인지된 모든 것은 과거의 경험에 의해 변경되며 따라서 해석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든 게 모든 게 해석적이라는 걸 이해를 하세요. 우리는 그러니까 주관과 객관이 만난다는 얘기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얘기는 해석적이라는 얘기예요. 인터프리티브하다는 얘기예요. 나의 표상을 투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해석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해석을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각한다는 것 자체가 그 속에 이미 해석을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우리는 계속 해석하면서 세상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아가 이 회로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즉 오직 짧은 원어들만이 그 고리들이 연결하는 인자들의 부분들만이 의식을 지닌 아는 자의 식별될 수 있는 그런 회로다. 번역을 해놓으니까 좀 어려운데. These circuits are such that only short arcs or portions of the factors they link are discernible by the conscious knower. 의식을 가진 자가 볼 때는 이 통째로 보이는 게 아니고 어느 한 부분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 short arcs라는 원어 중에 짧은 부분만 보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짧은 원어들, 즉 그 고리들이 연결하는 인자들의 부분만, 그 고리들이 연결하는 인자들의 부분들만이 의식을 지닌 자에게 식별될 수 있는 회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우리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세계를 의식한다고 안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 의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무의식의 영역도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무의식의 영역은 우리의 의식으로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 베이트슨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생명은 우연성이 맞물린 회로에 의존하고 있으며 반면에 의식은 단지 인간의 의도가 지향할 수 있는 짧은 원어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베이트슨 얘기는 Life depends upon interlocking circuits of contingency, while consciousness can only see such short arcs as human purpose may direct.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모든 현상을 의식으로는 다 파악이 안 되고 생명의 현상은 아주 다양해서 우리 의식으로 다 포착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어쩌면 이걸 정신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의식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무의식적인 자아가 있다고 얘기할 수 하는 부분과 맞물리는 거죠. 우리가 의식으로 다 파악할 수 없는 세계의 현상들이 얼마나 있다는 것을 여기서는 시스템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보여요. 그리고 반면에 의식은 단지 인간의 의도가 지향할 수 있는 짧은 원어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이것을 의도적 합리성은 예술, 종교, 꿈 등과 같은 현상에 도움이 없는 경우에만 발병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삼았다. 이 말이 알아듣기 굉장히 어렵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의도적 합리성이라는 말을 의식은 단지 인간의 의도가 지향할 수 있는 짧은 원어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그 의식을 중심으로 한 합리성, 그 의도적 합리성이라고 표현했는데 purposive rationality, 그 의도적 합리성이라는 걸 우리가 의식 속에서 우리가 purpose, 목적을 가지고 합리적인 추론을 하는 거죠. 그 이성 중심의 사고죠. 그 합리적인 사고라는 게 purposive rationality, 그의 의도적 합리성 자체가 이 패서제닉이래. 이게 병리적이래. 그러니까 합리성 중심으로 의도적 합리성 자체가 병리적이라는 거예요. 어떨 때 병리적이다 되냐면 is pathogenic to the extent that it is unaided by such phenomena as art, religion, dream, and the like. 여기서 예술이나 종교, 꿈 등과 같은 이러한 현상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범위 내에서 병리적이다. 의도적 합리성 자체가 예술이나 꿈이나 종교와 같은 어떤 현상들의 도움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병리적이 될 수 있다. 의도적 합리성 중심의 어떤 현실 파악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의식 중심이기 때문에 의도적 합리성 자체만으로는 현실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의도적 합리성만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은 병리적이 될 수 있다는 얘기. 어떤 범위, 어떨 때 병리적이 되느냐면 여기서 예술이나 종교, 꿈과 같은 현상들의 도움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병리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번역은 여러분들이 따로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보통 의식으로 나는 좋은 뜻으로 다 이렇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남들이 나를 다 오해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할 때
자기의 합리성 기준으로 모든 걸 판단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실제 생명 현상의 극히 일부만 의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한다고 하는 건 부분만 이해를 하는 것이지 전체 어떤 삶이 진행되는 것 전체를 다 포괄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순수하게 의식적인 관찰이나 이런 의식 중심의 사고, 의식 중심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 그 의도 중심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에 병리적이 될 수 있다. 그런 병리적이 되지 않으려면은 여기에 예술이나 종교나 꿈과 같은 것들에 의해서 보충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의식적인 세계, 합리성의 세계, 합리적인 의도적 합리성만을 가지고 자기나 세계를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더욱이 시스템을 환원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2026년 첫 학기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연기법이나 일반 시스템 이론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면서 정신분석과 바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지금부터는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왜 무의식의 세계가 중요한가 하는 건 우리가 의식 중심의 세계관만 가지고는 세계를 다 이해할 수 없는데 의식 중심의 나의 의도, 나의 의식만 가지고 세계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잘못하면 병리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꿈이나 예술이나 종교가 우리의 의식 중심의 사고를 보충해줘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첫째 시간 마치면서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해온 내용 붓다의 연기법과 인공지능 과목 제가 볼 때는 한 두 학기쯤 더 하면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생각이 지금 남아있는지 잠깐 나누고 둘째 시간 준비하죠. 마지막 문장이 무슨 말이지 했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해가 되는데 도움이 됐고요. 아까 그 옵덴의 크리에이티브 리딩스 책 관련해서 안내해 주신 내용을 처음에 들었을 때는 표절 평가 받을까봐 무서워서 어떻게 나름의 견해를 펼칠 수 있었을까 그런 두려움도 얼핏 올라온 순간이 있었긴 했는데 또 나중에 차차 보니까 정신분석가의 책은 좀 너무 광범위하고 그 정신분석가들의 아티클을 읽고 각자 나름의 연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각각 다른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그 공동체에서도 지금 여기에서만도 정신분석가, 임상가, 예술가, 교수님, 목사님 이렇게 각자 필드가 다양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런 시도들을 해보고 책으로 엮으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재밌을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잠깐 했어요. 네. 아주 좋은 생각이에요. 우리 변사님이 그 프로젝트 한번 잘 연구해서 우리 모두를 안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뉴욕에서 혁신 라이프 코칭 연수원 이너버티브 코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서울에 있는 한국임상정신분석연구소의 공동소장으로 일하고 있는 신현근 정신분석학 박사입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